반갑습니다. 필그림입니다. 오늘은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중독 이론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이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일들이 단순히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미시적 체계와 이제 거시적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영향이 여러 가지 어떤 그 환경들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독에 대한 입장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 때문에 그 학생이나 그 사람이 중독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마약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중독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사람에게 엮여 있고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그 청소년이 평상시에 주로 뭘 하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는가 또 무엇을 먹는가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지 뭘 보는지 뭘 먹는지 이걸 통해서 평상시에 이 사람이 또는 이 학생이 자극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론펜 브레너의 말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의 요인들이 있지만 그 환경들 요인 중에서도 자극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 환경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중독이 되는 이유에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을 지나치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예전에는 아마도 뭐 게임을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한참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같으면 예전에 뭐 펭귄런 이런 게 가지고 막 뛰어넘고 그죠? 중간에 막 뭐 이렇게 뭐 하나 뭐 밟든가 뭐 부딪히던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같으면 뭐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네이버의 게임 같으면 그죠? 망치 들고 다니다가 뭐 달팽이 한 마리 잡거나 뭐 이렇게 뭐 그걸 재미로 이제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더 이상 달팽이를 잡고 있지는 않겠죠, 그죠? 더 강한 자극으로 더 빠른 보상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끊임없는 욕구들이 있는 거죠. 사람을 죽여도 게임에서 그냥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날리고 얼마 전에는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업 중에 뭐 뚝배기 날린 게 제일 재밌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들으시는 분도 알지만 뭐 뚝배기는 머리를 뜻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뚝배기 날리는 게 재밌다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이 중학교 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게임을 꾸준히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일이 될까요? 생각해 보면 재미있다는 것은 자극적이어야 됩니다. 맛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입에 자극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보상이 빨리 어떤 이루어지는 부분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기전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무엇을 하느냐? 두 번째, 무엇을 보느냐죠. 게임을 하다가 청소년들이 게임을 안 하고 보통 또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를 보면서 또 뭐 합니까? 또 게임을 하죠. 게임을 보죠. 동영상을 보죠. 아시다시피 게임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게임 동영상을 볼 때는 뇌에서 느끼는 것은 대동소이하죠. 거의 같다고 보면 되죠. 같은 자극이 이어지는 거죠. 게임을 3시간, 4시간 했는데 게임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건 머리에서는 계속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가 또 무엇을 봅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평상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 부분 중에서도 자극과 빠른 보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을 하다가 게임 동영상을 보다가 또 먹방을 보죠. 먹방 보면은 그냥 먹방이 아니잖아, 그죠? 엄청난 음식을 먹고 끝까지 다 먹는 거, 그죠? 제가 상담을 했었던 그 사례 중에는 변기에다가 짜장면을 넣고 치약을 풀어서 그거를 먹는 유튜브를 방송으로 했던 저기 있던 그 학생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예, 그래야 많이 보니까 그게 자극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니까 물론 관심도 받을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그죠? 저는 두 번째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참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뭐 하고 또 뭘 보고 있고 또 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이제 드리면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린 건 지금 어떤 특정 상품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의 얘기는 자극적인 것을 보고 자극적인 것을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자극적인 것까지 먹기 시작한다면 과연 나중에 일상에서 어떤 부분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겠냐는 것이죠. 특히 우리 학생들 또는 청소년의 경우는 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시절을 이런 것으로 본인을 채워오고 또 이제는 뭐 청년들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들이 이미 젊은 시절을 어릴 때 이런 자극을 받아왔다 그러면 지금 어떤 자극이 있어야지 재미있고 즐겁냐는 것입니다. 마라가 대륙을 휩쓸고 있죠. 엄청나죠. 매운맛들.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는 중독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어떤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무엇인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덩달아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한 자극과 빠른 보상을 끊임없이 이제 채워내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 시기를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을 먹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하기 시작해서 중학교 들어오면 최근 들어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보죠, 그죠?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편의점에서 동나는 음료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이게 보면 시험 기간에 잘 팔리는 편의점 필수품 뭐 이렇게 돼서 스누피 커피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누피 커피 우유는 앞에 광고가 고카페인으로 광고가 아예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인이 함량이 되면 대부분 고카페인이라고 써 있다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스누피 커피 우유에는 무려 237mg의 카페인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이거를 먹으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잠을 깨우고 배를 채우고 사실 배를 채우는 건 많은 양으로 배를 채우지 배고픔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가니까 그죠? 카페인으로 올라가니까 땡겨 올리니까. 그럼 뭐예요? 여기 이야기가 뭐랍니까?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 커피 하나면 하루 종일 안 자고 버티기 가능. 마약이죠, 그죠? 하루 종일 안 자고 버티는 거는 예, 저 지금 스누피 커피 우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이 판매자분들이 이걸 보면서 저한테 뭐라 할까봐. 평상시에 자극적인 거를 하다가 그저 이렇게 자극적인 것의 맛을 길들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죠 적절히 스스로 조절하지 않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이것을 마시거나 또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게 적응이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제가 있는 사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빨간 그 네모 안에 들어있는 거는 카페인 함량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카스 잘 주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가장 양반이 바카스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양이 적긴 하지만 어쨌거나 한 병, 또 우유 하나 전체를 보자 그러면 어, 뭐, 얼마 안에 카페인의 함량을 얘기하지만 지금 저기에 있는 내용은 저는 그 음료 전체 안에서 이제 포함된 카페인의 양입니다. 스누피 커피가 237. 우리 어른들은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약이라 그러잖아요. 잠 깨는 약. 레드불이 62.5mg이 저 음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카스는 30mg이고요. 스누피 커피 우유 같은 경우에는 바카스 8병에 해당되는 카페인의 양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500mg을 제가 얘기를 먼저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저 그 커피 우유라는 저 스누피의 저 귀여운 이미지 저 안에 카페인의 양이 적지 않다는 것, 굉장하다는 것. 카페인 관련해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권고하고 있는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 이하를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는 300mg이고요. 청소년에는 1kg당 하루 2.5mg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40kg 정도 되는 청소년이 그죠? 이래 되면은 뭐 초등학생쯤 되겠죠. 체중 한 40kg 되면 카페인은 100mg입니다. 50kg이 되면 카페인 120g, 체중이 60kg이면 카페인 150mg입니다. 이미 청소년이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저 스누피 커피우유를 마시게 된다면 우리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청소년 예를 들어서 한 60kg 되는 고등학생은 이미 카페인 함량에서 많은 부분이 넘어가게 되죠. 물론 2배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오버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뭐 장경숙 의원실에서 제공했다 그러는데요. 제가 이분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참 좋은 내용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여준 내용은 조금 예전에 팔던 어떤 물건들이 이제 제품들이지만 최근에 저도 이제 많이 편의점에서 많이 보는 거죠. 핫식스 다양한 제품이 나왔죠. 핫식스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디자인도 지금 아마 바뀔 겁니다. 몬스터 개인적으로 저의 최애템이었던 몬스터입니다. 조지아 오리지널 그죠? 장례식장 가면은 굉장히 저걸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잠을 깨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TOP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강조를 하지만 저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조심해야 될, 또 주의해야 될, 또 조절해야 될 음료고, 그리고 평상시 자체가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서 이 에너지 드링크를 고카페인 함량이 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실 때에 제 생각에는 에너지 드링크라는 표현 자체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카페인 어떤 이런 부분이나 얘기했는데 저 에너지 드링크라 그러면 뭔가 굉장히 몸에 좋은 어떤 느낌이 들잖아, 그죠? 그래서 뭐 카페인 음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저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그런 부분이 카페인이 들어서 또 어떤 맛이 나는 음료라고 얘기해 준 게 낫지. 뭔가 느낌상 어떤 에너지가 드러나게 하는 어떤 이런 느낌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이제 분들도 여기 함량된 양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카페인 함량이 정확하게 하루에 성인들 400 그죠? 청소년들 같으면은 킬로그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마시는 것을 잘 조절해야 할 겁니다. 지속적인 자극의 결과는 모든 이 카페인 음료는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도파민이 나오게 되죠. 저도 교육을 받아서 또 공부한 바로 사람의 이 도파민은 평생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줄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거의 바닥이 난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약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 번의 마약만으로도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나와야 될 그 도파민의 양이 한 번에 그 마약으로 다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도파민은 이제 바닥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이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극적인 음료, 고카페인 음료를 주로 마시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걸까요? 일상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재미와 어떤 즐거움들에서 좀 그 부분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이제 의학적으로는 전두엽 부분에 있어서 발달이 특히 우리 청소년들 같으면 지연될 수 있고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많이 구분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전두엽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두엽 앞에 전두엽. 뭐 심리학적으로나 뭐 이쪽으로 청소년 관련 또는 뭐 유아 관련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사람을 꼭 보게 되죠. 공부를 한번 하면서 피니어스 게이지죠, 그죠? 철도 이제 노동자였고 철길을 놓는 일을 하다가 이제 잘못 폭파되면서 철길을 박았던 그 심이 이제 눈을 통과해서 전두엽을 이제 뚫고 지나가게 되죠. 다행히 살아났지만 평상시에 이분이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전두엽을 다치기 전에는 굉장히 다정다감했던 이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어떤 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성격적으로 좀 이상하다, 도덕적으로도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불만도 많아지고 성적인 어떤 문제도 많아지고 거짓말도 많아지고 충동성도 굉장히 강하고 이랬던 결국 이분이 지금 앞에 이 사진을 보면 서커스에서 이제 철도 노동자로서의 일은 더 하지 못하고 서커스에서 일을 하다가 생을 마친 거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이 기사가 좀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 합니다. 물론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구글을 검색하면 뭐 전두엽의 기능에 관련된 전두엽과 뭐 이제 관련된 어떤 이런 기사들을 전부 다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두엽이 망가지면 그죠?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ADHD와 충동성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세 가지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인지 기능과 동기에 대한 부여가 낮아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그 자극적인 어떤 이 도파민으로 동기를 많이 부여받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전두엽의 어떤 그 문제로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오게 된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무엇을 행동하는 게 잘 안 되죠. 무엇보다 어떤 인지적인 기능도 떨어지다 보면 또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이게 감소되다 보면 특히 이 전두엽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 판단, 우리가 보통 말하면 눈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래 되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문제가 뭡니까?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저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쟤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애들은 대부분 전체는 압니다. 대부분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지나치게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제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행동에 있어서 억제가 잘 안 돼요. 특히 어떤 억제입니까? 감정의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내거나 좀 시시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너무 과하게 운다던가 이런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학교에서
다투는 일이 잦을 수 있겠죠. 친구들하고 자꾸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행 기능, 집행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또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가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를 잘 못 오죠. 학교 오는 게 잘 안 돼요. 학교를 가는 그 준비 자체도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면 학교를 자꾸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교를 안 가겠다 이런 일들이 생겨서 또뭐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자극적인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죠? 쉽게 어떤 자극에 노출되어서 그 자극을 쫓아가고 그것을 재미로 또 자극적인 일들을 자꾸 하게 되다 보면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저는 학생들에게 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기사화 된다 보니까 이런데 또 뭐 연예인의 일들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것을 알고 있죠. 호기심으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브롬펜 브레너의 이 이론처럼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개인의 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또 여러 주변의 어떤 환경들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본인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으로 마약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최근 들어서 방송에서도 조금 문제를 좀 삼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들, 또 특히 어떤 동물의 행동의 변화들에 대한 것들을 볼 때에 재밌잖아요. 아이가 금방 바뀌고 막 방송에서 사람들이 부모가 또는 부부가 막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막 그 자리에서 깨닫고 눈물 흘리고 아이가 조금 있으니까 얘가 바뀌고 그죠. 그러나 뭐 동물도 갑자기 막 행동이 뭐 어떻게 했더니 자꾸 바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방송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조금 추적해서 변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으로 그 행동이 바뀌지만 그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들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이런 변화들이 사람들이 우와 하고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청률이 올라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같은 사람이 딴 프로그램을 또 하고 또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오래 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추적해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한순간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했으면 6개월 뒤나 3개월 뒤에 그 사람의 변화를 꾸준히 이제 추적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부부는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론 어떤 동물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의 변화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 변화가 청소년들도 좀 빨리 오긴 하지만 또 그와 함께 또 빨리 또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너무 빠른 변화에 또 너무 빠른 어떤 그게 자극이잖아요, 그죠? 눈에 확 뜨니까 와 하니까 거기에 너무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사람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다루는 어떤 일이라면 조금 더 추적하고 그 사람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어서 또 잘 안 됐는지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몇 년 뒤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쯤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브롬펜 브레너의 생태학적인 어떤 입장, 이런 관점을 가지고 왜 중독이 되느냐, 특히 청소년이나 또 보통 우리 일반인들 누구도 그 환경들이 영향을 미쳐서 그리고 그 환경들 속에는 적잖이 자극적인 것을 쫓아가는 그 환경들 속에서 중독으로 어떤 이루어질 수 있다,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회복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치료회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독이 치료되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중독은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관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회복되는 어떤 이 과정은 역시나 그런 환경들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평상시에 먹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바꾸어 간다면 학생도 그렇고 지금 중독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방향으로 앞으로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중독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터널 이론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지금 보는 이 그 생태학적인 모델 입장에서 보는 것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회복도 여기에 관점, 이 중점을 두고 상담과 교육을 하는 입장입니다. 좋은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그냥 강의로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중독에 문제 있는 분들은 실천을 해서 생활을 조금씩 바뀌게 되고 상담이나 교육만이 아니라 중독은 삶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려면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이런 말을 또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어떤 분이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그저 그냥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제가 사실 힘이 많이 나요. 내 강의를 들으면서 있는 분들이 좋다고 하고 또 이것에 또 구독을 해주면 또 저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또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필그림이었습니다.